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FAT 2급 지난 토요일날 시험 봤죠? FAT 2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 1번서부터 15번 문제까지 실기가 아니겠죠? 15번 문제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를 보셨으니 자, 52회 FAT 2급 이론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이론 문제 나오게 되면은요, 1번부터 재무회계에 대해서 대부분 재무지표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물어보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란 말이죠. 여러분이 FAT 2급, 1급에서 봤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이론 내용들이 어디 변하지를 않아요. 항상 그 말만 조금씩 바꿔서 내릴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하고 제대로 잘 맞추신 분들은 회계 1급 가도 FAT 1급 가도 별반 달라지는 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란 얘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아는 거예요.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제가 자산의 기정은 회사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돈 된다고 표시해놨던 거, 회사가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얘가 자산의 설명이에요. 정의. 두 번째, 부채는요, 유입이에요, 유출이에요? 유출이죠. 답은 얘가 틀렸네요. 여기 뭐가 돼야 되니까 유입이 아니라 부채는 우리 미래 자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부채는 기업 실체가 현재 시점에 부담해야 될 경제적 의무, 돈 갚아야 될 것들이죠. 부채는 맞게 설명을 해놨네요. 네 번째, 자산은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돼야 돼.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썼었죠.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뜻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뜻을 얘기한 것이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래요. 1번은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계약. 계약서는 회계상 거래 아니라 그랬었고요. 종업원 채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이것도 계약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용 차량 구입하기 위해 주문. 주문도 회계상 거래 아니라 그랬었죠. 그렇지만 도난당했다. 이건 회사의 재산에 지금 손해가 생겼죠.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것.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재산상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회사의 재산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단어, 제가 5개 정도 써놔드렸었죠. 조금 전에 주문 같은 거라든지 또는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담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 뭐하기로 결정하기 했다라든지 약속했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는 그걸 여기 거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거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보시면서 여기 단기 오류, 요게 과대평가, 과소평가 이런 거 많이 나온다 그랬었죠. 근데 이 내용만 알면 별건 어렵지 않다 그랬었는데, 기말 재고 자산을 1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12만원이래요. 기말 재고가 지금 12만원인데 15만원으로 해놨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한번 말로는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여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매출원가와의 기말 재고 자산의 관계는 지난번에 이거 설명해 드릴 때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렸었죠. 여기 상품 계정에서요, 매출원가하고 상품 계정에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의 관계를 설명해 드렸단 말이죠. 매출원가 이하고 기말재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기말재고 보자고요. 기말재고는 지금 여기 15만원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얘가 지금 틀렸다 그랬죠. 얼마가 맞는 말이라 그랬냐면
12만 원이 맞는 금액이 돼요. 그러면 기말재고 금액이 지금 과대평가됐어요? 과소평가됐어요? 여기 기말재고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했으니까 기말재고가 과대평가가 돼 있겠죠. 그래서 이거 기말재고는 우리 자산이라 돼 있었고요. 자산. 자, 그런데 기말재고가 과대평가되게 되면 매출원가는 얘는 과소평가가 되겠죠. 그죠? 얘는 반비례 관계니까. 기말재고가 금액이 과대평가됐다면 매출원가는 반비례 관계니까 과소평가가 이렇게 돼 있을 까요. 그리고 이 매출원가는 제가 비용계정이에요 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비용계정. 자, 그렇게 됐다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 매출원가는 뭐가 돼야지 돼요? 물어봤으니까 매출원가는 과소평가되는 게 맞겠죠. 그죠? 당기순이익은요? 당기순이익은 매출원가, 원가가 적게 됐으니 이익은 과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익은 과대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산과 이익, 그다음에 자본, 법인세, 비용, 얘네들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지 따로 움직일 수 없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럼 여기 보세요. 당장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서도 여기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은 비용과 이익의 관계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매출원가도 과대평가되고 당기순이익도 과대평가,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밑에도 여기 3번에 보시게 되면 과소평가, 과소평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답을 1번이나 3번으로 택하신 분들은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야. 이거 이왕 찍으려면 2번이나 4번을 찍었어야지 그래도 생각을 좀 해봤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중요하게 앞으로 급수 불문하고 많이 나오죠. 이따가 보니까 회계 1급에도 아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회계 FAT 2급은 여러분이 그래도 한 달 넘게 연습을 많이 하셔서 귀엽게 많이 보시는 문제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이야. 어떤 문제가 또 나왔나 볼게요. 4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타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 나온다 그랬었고,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는 자료는 반드시 주식수하고 그 다음에 시가, 액면금액 세 가지를 준다 그랬죠. 근데 단기 매매증권의 목적 자체가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므로 액면가액은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얘는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시가만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현혹하기 위해서 여기 발생한 취득할 때 부대비용 3만원이 포함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지만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부대비용 발생한 거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기는 절대 포함시키면 안 돼요.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이 단기 매매증권만 별개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회계 처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해갖고서는 8,000원 곱하기 100주 하게 되면 8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8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뭘로 구입했다 그랬었나, 현금이라고 금액은 뭘로 줬지는 안 나왔죠. 80만원에다가 3만원에서 83만원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을 거고, 부대비용은 보편적으로 여기 수수료 비용이라 그랬었어요. 수수료 비용은 얼마로? 3만원. 물론 답은 금방 나왔죠. 단기매매증권 취득원가 얼마예요? 물어보면 여기 단기매매증권 80만원이 답이에요. 답은 해당되는 게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뭐 여러 번 해봐서 안 까먹겠지만, 수수료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인가요? 없는 비용인가요? 그러면 제가 벌써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앞으로 할까 안 할까? 계속 할 거야. 그래서 얘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는 수수료 비용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4번 문제도 아마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보면서 흐뭇하게 보면서 웃으셨을 것 같은데, 자, 2022년 5월 지출 예산서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집행하여 회계 처리했을 때 차변에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네요. 직원 단합을 위해서 가족 동반 야유회 기초비. 이건 직원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계정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복리 후생비라고 써야겠구나. 그럼 답은 복리 후생비 두 개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 보시게 되면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영어 학원비, 훈련시키 교육 훈련비라고 보면 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복리 후생비, 이는 교육 훈련비. 답은 뭐가 되겠다? 이것도 비용 계정에 대한 이런 내용들 여기 알고 있어요. 그 계정 물어본 거네요. 근데 이런 거 연습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보셨을 때는 여유있게 대부분들 다 맞추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6번 문제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한, 즉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물어봤죠. 취득 시점은 2022년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계장치 얼마 주고 샀대요? 600만원 주고 샀대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내용연수 5년, 상각률은 45%. 우리 정률법은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에다가 곱하기 뭐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정률 또는 상각률만 해주시면 돼요 그랬었죠. 그죠? 미상각 잔액, 첫 번째 해에 우리 미상각 잔액은 그냥 취득한 금액, 취득 원가 자체가 미상각 잔액이에요. 그러면 기계장치 얼마 주고 샀다 그랬냐면 600만원 주고 샀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얘가 한 번도 사고 난 다음에 상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상각 잔액. 근데 정률은 몇 퍼센트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0.45%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거 곱하면 몇 나와요? 270만원 나오죠? 이 270만원, 요게 바로 첫 번째 2021년이니까 1년 사용했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답이 돼요? 여기 3번이 답이겠구나. 한 번만 더 하고 복습 겸. 그럼 두 번째 해에 감가상각비는 미상각 잔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처음 샀던 600만원에서 첫 번째 해에 200만원 상각을 했죠. 그러면 200만원을 뺀 400만원이 두 번째에 여기 뭐가 돼요? 미상각 잔액이 될 것이고, 정률이니까 똑같이 45%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두 번째 해에 감가상각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400만원 곱하기 0.45 하니까 180만원 나오네요. 두 번째 감가상각비는 180만원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다? 이 정률법이다. 정률은 매년 비율이, 상각률이 똑같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률법이라고 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 보면 내용연수 이거 왜 알려줬을까? 그래도 다행이야. 잔존가치 안 가르쳐줬으니까. 잔존가치 가르쳐주잖아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알아. 그리고 홀라당 그거 빼요. 그러면 예늘이 없이 틀리는 거죠. 그리고 정률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딱 요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미상각 잔액이라는 용어의 개념, 뜻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6번 문제 이렇게 풀어봐 드렸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7번 문제는 순 매출액 계산을 해요. 순 매출액 하면 알아야 될 게 또 뭐예요? 자, 이것도 뭐 순 매출액이나 순 매입액 상대적인 개념이었었죠. 우선 여기 문제에서는 순 매출액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여기 계산할 때 요거부터 먼저 제가 써놓고 해봐야겠죠. 총 매출액에서, 총 매출액은 얼마예요?
문제도 아주 친절하게 총매출액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여기 9만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보기에서는 매출 할인 이거 빼줘야 되죠. 빼줘야 되는 금액은 얼마? 5천원. 또 뭐 빼줘야 돼요? 매출 애누리 하고 매출 환입 이건 반품이라고 했었죠. 이것도 빼줘야 되죠. 이거는 얼마? 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다른 거 없죠. 그리고 옆에 매출 운반비는 매출했을 때 판관비로 운반비 별도로 써주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도 여러 번 나와서 잘 알 것이라고 보시고요. 그럼 여기는 순 매출액이 나올 텐데 순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9만원에서 15,000원 빼니까 75,000원이 순 매출액이 되겠네요. 답은 금방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이 또 요거 매입 운반비는 상품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부대비용, 매출 운반비는 별도로 기록해 줘야 되는 판관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이게 한두 번 나왔어요. 이것도 아니죠. 최소한 10번 이상은 최소 봤을 거예요. 이건 자꾸 연습하면 안 틀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75,00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 유동성배열법은 제가 어디서 설명했어요? 얘는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배열법에 의해서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되죠.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되죠. 얘는 재무상태표에서 나누는 용어예요. 유동성배열법.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요, 발생주의로 기록한다. 이 발생주의 때문에 여러분이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에서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 준다는 차원에서 기록하는 방법. 우리 재무에게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록한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구분표시. 수익, 비용 구분표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오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나오고, 영업의 수익, 비용 더해주고 빼주면 요게 바로 손익구분이에요. 손익계산서는 그렇게 작성하기로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우리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그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해주세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자 봐요. 어떤 게 여기 지금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제일 적합한 것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비인데요. 이게 이런 뜻이라는 거 그냥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우리가 내용 연수 동안에 이 비용을 나누고 있죠. 내용 연수 동안에 내용 연수가 5년이라면 5년 동안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비용을 갖다가 매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비용보다 배분이에요. 비용을 배분하면서 그다음에 얘를 뭐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전에 했던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 원칙을 갖다가 따르기 위해서 재무회계에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차량 운반구를 500만원 주고 사고 왔을 때 얘를 갖다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구분하지 않고 올해 비용으로만 다 떨어버리면, 그리고 얘는 5년 동안 사용할 건데 올해 비용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근데 그게 합리적이냐는 얘기예요. 얘를 5년 동안 사용하니까 5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자.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배분하는 이유랍니다. 왜? 이 5년 동안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비용 처리하는 게 옳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도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에 이런 거는 금방 맞출 수 있었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당좌자산이죠. 미수금도 당좌자산. 차량 운반구 얘는 비유동자산이죠.
장기대여금은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에 해당되죠. 계정 제가 수업하면서 얘기했다는 것만 암기하고 계시면 뭐 이런 거는 일도 아니게 금방 맞추실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답은 여기 3번 얘가 답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암기할 때 이거 잘 구분해서 이렇게 제가 펴 써드린 대로 외우셔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엄청 많아요. 여기다가 비유동 자산에는 첫 번째 투자 자산, 장기 대여금은 이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유형 자산, 유형 차량 운반구는 유형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형 자산이 있고요. 마지막에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또 보시는 분들 위해서 유동자산도 있죠. 유동자산의 첫 번째 거는 당좌자산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재고자산 이렇게 나뉘어졌죠. 그 중에서 여기 지금 해당되는 게 이 당좌자산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좌자산의 구성 내용은 크게 네 가지 통합계정으로 되어 있다 그랬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 세 번째로는요 매출 채권, 네 번째로는 기타 채권. 이 통합계정 요 정도는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었고요. 여기 통합계정으로 물어봤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당좌자산에. 그 다음에 요 미수금은 여기 기타 채권에 들어가죠. 그래서 다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거의 다 암기하고 계시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 보면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틀리게 말한 사람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우선 주아씨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한 중개수수료, 취득원가에 포함해. 얘는 부대비용이죠. 그러면 여기 주아씨는 제대로 말 잘했네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야. 토지하고 또 뭐 하나 있었죠?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도 여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왜? 건설 중인 자산은 취득 과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취득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사용하면서 감가상각 할 수 있죠. 토지는 애시당초 대먹은 게 정체성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었었고요. 세 번째,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시까지 유형자산은 사용했다 그러면요, 실무에서 그 날짜까지 생각합니다. 미칠 날짜? 여러분은 거기에 처분 날짜 입력할 거 아니겠어요? 프로그램에. 그러면 일할 계산해서 처분하는 날까지 감가상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일할 계산까지는 안 나오죠. 보통 월할 계산까지만 나오는데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처분해야지 돼요. 말 잘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세,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죠. 취득세하고 또 뭐 있었죠? 등록세. 세금과 공과 아니라 그랬죠. 거기에 반해서 이것도 복습. 여기 취득세하고요, 등록세는 취득 원가에다가 포함시켜야 되죠. 그죠? 거기에 반해서 세금인데 이 취득한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 있어요. 얘는 자동차세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세금과 공과라고 쓰는 거 맞아요. 근데 취득세,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라고 쓰면 안 되죠. 얘는 취득한 자산에 포함시켜서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해 주셔야 돼요. 세금과 공과라고 써주시고요.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렇게 포함된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포인트. 자, 그렇게 하면 10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11번 보시게 되면 대손충당금 설정 계정 과목이 아닌 것 찾으라 그러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아까 써드렸던 여기 매출채권 있죠? 이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매출채권은 우리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돈 아직 못 받았으니까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계정 과목. 아무것도 못 받았어. 외상이라고 그랬어.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약소금은 받았어요. 약소금을 받았으면은 얘는 받을 어미지만 얘도 아직까지는 종이 쪼가리잖아요. 돈 못 받았죠.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못 받게 된다면은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아직 돈 받지 못한 게 1이야. 그래서 기타 채권도 있었어요. 기타 채권에도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을 팔고 건물이라든지 차량 운반고 비품 이런 기계장치 팔고 돈 못 받았으면 얘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미수금도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준 거 선급금 얘도 아직 돈만 줬지 받은 건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이나 기타 채권은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면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단기묘유증권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답은 2번이라는 건 아마 금방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통 회계 1급 정도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건 매출채권, 기타 채권인 건 알겠어요. 비용 처리하라면 비용도 똑같이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나요?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여기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충분히 없을 때는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해요. 이 대손상각비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얘는 판관비예요. 거기에 반해서 기타 채권은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 아니죠. 대손상각비 처리할 때도 규정이 대손상각비가 아니에요.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얘기해 놓은 거고 기타 채권 자체가 일상적인 상거래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판관비가 아니라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고 대손상각비와 기타의 대손상각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아마 이번에 보셨을 때도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가 판관비인지 아닌지 그런 문제 계속 나왔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거 정확히 알고만 계시면 이런 문제 또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2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판관비 합계액 얼마냐 이거 지금 뭐 물어본 거예요? 판관비 구분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고요. 교육훈련비 판관비죠. 그 다음에 도서인세비 얘도 판관비죠. 기부금 얘도 영업 외 비용이고요. 여비교통비 당연히 판관비고 접대비도 판관비 네 가지 금액 합치면 되겠네요. 그죠? 50만원, 90만원, 100만원, 109만원이네요.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품, 매입금액, 매입 운반비, 광고선전비 재고자산 상품을 매입했으면 당연히 50만원 들어가야겠죠. 매출 운반비는 별도의 판관비라 그랬죠. 이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매입 운반비 얘는 부대비용이죠. 부대비용이니까 포함시켜야겠죠. 광고선전비는 대표적인 판관비예요. 그러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50만 8천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종 쳤으니까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네요. 다음 자료 항목 중
재무상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느냐고 물어보네요. 우리 기본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요 세 가지 있다 그랬었죠. 기본적인 것이 요거.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항상 되는 거는 이 현금 안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랬었어요. 보통 현금이라고 얘기할 때 이를 우린 통화하고 통화 대용증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통화 대용증권. 바로 이 통화 대용증권이 뭐 있는지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 항목들이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통화 대용증권은 뭐 자기합수표, 타행이 발행한 수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행이 발행한 당좌 수표라든지, 그러면 보통 뭐 통화대용증권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가져가면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 우편한 증서 같은 거 지금 거의 쓰지 않지만 뭐 이런 우린 회계 담당자들은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만기 이자 지급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바로 돈을 줄 거예요. 또는 국고 지급 통지서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져가면 돈 준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통화 대용 증권들을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 다른 데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고, 이런 거 받았을 때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 말하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액은 현금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은 제가 임시계정으로서 얘 나중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이게 돈 빌린 거기 때문에 부채예요. 그래서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인이 발행한 수표, 얘가 통화대용증권이죠. 그러니까 얘 들어가야 되고, 보통예금 있었으니까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년 만기 정기금, 얘는 저기 금융상품이죠. 얘는 단기 투자자산 첫 번째 계정이었던 단기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여기 해당되는 거는 이 세 가지밖에 없네요. 이 세 가지 금액 다 합치니까 얼마가 돼요? 80만원, 90만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15번 문제는 결산 정리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죠. 자, 15번 문제. 이것도 아마 금방 답은 맞추셨을 것 같아요. 결산 정리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첫 번째 차입금 상환. 우리 차입금 상환에 대한 거 이런 건 없었죠. 그럼 얘가 답일 것이고, 우리 많이 봤던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계상하는 거, 미수이자. 미수이자는 이제 돈 아직 지금 저희 못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얘는 후불이니까 미자 들어간 거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손익계정의 결산정리 사항 항목이었다. 이렇게 구분하면은 FAT 2급은 우리가 시간 보내는 그 입장에서는 아주 귀엽게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지난 토요일날 시행된 52회 FAT 2급 이론 문제 15가지를 한번 쭉 설명해 드려봤네요.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는 실기 한번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